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엄창섭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대학 연구윤리협의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받은 제목이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인데, 고려대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윤리와 관계되는 규정들이나 또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규정들, 특히 이거와 관계돼서 연구진실성위원회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윤리센터라고 저희가 최근에 만든 연구윤리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관한 만들어진 배경과 하는 일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절이 아무래도 연구윤리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 표절을 방지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검토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계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구윤리 교육에 관계되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규정이 만들어진 게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그 시점에 저희 학교에서 교원윤리 강령과 교원윤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윤리 문제에 관한 그런 대응을 시작을 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2005년도에 교원윤리 강령 규정 그리고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 안에 연구윤리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2007년이고요. 그리고 그게 한 7, 8년 운영이 되다가 2014년에 교원 연구윤리 지침 속에 들어있는 연구윤리 부분, 그리고 IRB 부분, 그 다음에 동물실험윤리 부분이 다 합쳐져서 연구윤리 규정으로 다시 개편이 됐고, 그 연구윤리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연구윤리센터가 만들어져서 연구윤리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특별히 연구 진실성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인데, 이 연구 진실성위원회는 규정 안에는 이제 큰 원칙만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그 기준은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윤리 이게 두 개가 넘어갔네요. 예. 5번이 연구윤리 강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게 요 다음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그 연구윤리 관련 규정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교원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 강령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설치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2년 뒤인 200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교육부의 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운영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 교원윤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의 독립적인 위원회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는데 교무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학교에서 영향력을 이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고, 특히 그 위원 중에 일정 비율을 교수위에서 지정해서 직접 교수들의 여러 가지 윤리와 관계되는 문제들은 학교의 입김을 배제한 상태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전통은 다른 모든 위원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연구윤리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도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쪽에 들어와 있는 교무위원들, 특히 이제 교무처장과 연구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만, 두 분은 여기 어떤 뭐랄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사이에서 중간
그러니까 행정 처리를 위한 그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교원윤리 강령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것이 그 연구윤리와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학자 및 연구자로서는 뭐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데 연구활동과 관계돼서 창의적인 연구활동,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적 정직성과 자기 규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3번에 대학 공동체 일원이다라고 할 적에 동료 교수의 자유로운 연구를 존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적 평가, 이것은 꼭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어서의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과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원 윤리 규정에는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번째 항목이 연구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각각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에서는 뭐 교육과 연구에 충실해야 된다. 그다음에 강의 학생 지도에 관해서는 연구와 논문 지도, 특히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연구에 관계돼서 기본적으로 강령에서 표현을 했던 지적 정직성을 유지한다는 면, 그리고 연구 사업의 운영과 관계해가지고 모든 교수들 또는 그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는 반드시 학교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산업협동을 하면서 학교의 그 관리 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학교의 기구를 통해서 반드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연구 업적 또는 연구 결과 에 대한 그 공정한 그런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나와 있는 연구비 관리는 투명 공정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의 그 담당 부서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15조에 이제 생명윤리 존중 의무, 16조에 피연구자의 권리 보호 의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내 활동과 관계돼서 요즘 이제 창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4차 산업혁명하고 관계돼 가지고 스타트업 같은 거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적에 반드시 학교에 정해진 그런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그런 사업보다도 교수로서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가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은 2005년도에 만들어지고 2014년에 이제 그 연구윤리 규정으로 통합될 적에 연구윤리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사용되던 규정이고 2014년 이후에는 연구윤리를 제외한 나머지 윤리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윤리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어떤 과정으로 심의를 하는가 하는 내용이 7조에서 16조 사이에 있는데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진실성위원회 시행세칙에 특별히 정해놓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에 있는 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세칙에다 반영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이제 일반 윤리를 담당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다가 성희롱에 관한 것은 이제 워낙 중요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필요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센터에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윤리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있는 그 병원에서 생기는 그 의료윤리 문제는 각 병원이나 의료원에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 문제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2분야 또는 3분야가 이렇게 겹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과대학 교수가 실험을 하는 과정 중에 기관생명 IRB하고 관계되는 그런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중에 연구 진실성 문제가 발생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세 부분의 그 위원회가 다 관여가 되죠. 이런 경우에서는 교원윤리위원회에서 각각의 윤리위원회를 이제 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수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은 것하고 이렇게 또 문제가 겹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센터하고 또 연구진실성위원회, 교원윤리위원회가 서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취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도 실제로 취급하지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서로 협조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특징이고요. 2014년도에 제정된 연구윤리 규정은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속에 들어있던 그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되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와서 독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총칙, 연구윤리 기준, 그 다음에 관련 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구윤리 기준에 해당돼서 1절에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그리고 제3절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그리고 4절의 이해상충, 5절의 인간 피보험자 보호 및 인간 피험자 보호 및 6절의 실험동물 복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해당 위원회는 연구진실성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가 같은 규정 안에서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이 규정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윤리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연구윤리센터가 이 세 가지 연구윤리와 관계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손이 좀 무디네요. 예. 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의 적극적 예방, 공정한 처리 이런 것이고요. 뭐 구성은 통상적인 위원회 구성을 따르는데 위원장에는 지금 교무위원인 연구처장하고 교무처장이 들어와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지만 실제 위원장으로는 호선에 의해서 일반 평교수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총장님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뭐라 그럴까 자문 역할을 하지만 현재 행정상으로는 연구처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처장이 지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처장님은 이제 중간에 행정적인 보조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독립적인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진실성 문제에 관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다루기 힘든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러냐면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서, 또 똑같은 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그 해석의 여지도 많이 있어서 되게 좀 복잡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결과, 여기에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혹시 징계나 아니면 뭐 연구의 제한이라든지 하는 그런 다른 그런 뭐랄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또는 법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다가 다른 분들한테 뭐 크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뭐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일단 위원으로서는 모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선성의 문제인데, 교육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육과 그 개인이 수행하는 여러 연구지만, 교육과 연구 이외에 저희가 하는 이런 회의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열의가 있는 분들로 구성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주관이 너무 강해서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또는 학교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절차를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따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정과 절차를 준수를 하고,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규정과 절차를 이제 논의를 통해서 새롭게 수정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규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희가 모셔서 진실성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는 밖으로 노출이 됐을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타격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연구윤리 위반이 있다,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어떤 분이 지금 제보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걸 다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다만 최종적으로다가 판결이 났는데 이건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학교에 보고도 하고 또 관련 학회나 또 소속 기관에도 보고를 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학교에 돌아다니는데 아느냐라고 물어본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들은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연구 진실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는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운영으로 이것하고 관계돼서 2014년도에 저희가 이 규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시행세칙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행세칙을 제정할 때까지 한 2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다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다음번에 이 진실성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편안하게 특별한 고민 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센터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이건 저희 진실성위원회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 세 가지 종류의 연구윤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절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것이 저희 이 연구진실성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의 그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운영에 관계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2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처리,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결과의 승인, 제보자, 피조사의 보호 조치나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 이것은 이제 기존의 교원윤리위원회부터 해오던 연구윤리 위반 또는 연구 진실성 저해 문제에 관한 조사 심의 과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현재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돼서 연구윤리센터 주관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월 19일 날 날짜가 잡혀 있는데 앞으로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고 또 교내에서 발생하는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행세칙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얘기라든지 제보 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심의 절차에 관한 것, 판정, 제조사 이의 신청과 관계되는 내용 등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심의가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심의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간혹 제보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조사를 진행할 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이걸 제보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조사를 받는 사람이든지 그 결과에 타당하게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심의 요청에 관한 내용이 세칙에 저희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정에 있어서는 연구 부정행위 조사 절차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에도 똑같은 순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기록 보관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이걸 제보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연구교원윤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서 연구윤리에 관계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거기는 이제 뭐 워낙 위원회 자체가 교원에 관한 것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본교의 교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요. 연구진실성위원회로 그 독립적인 그런 위원회로다가 분리를 하면서 그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심의에 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꼭 교원에 한정짓지 않고
고려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또는 관계가 있는 교원, 직원, 학생 등 개인 또는 그 학교의 여러 부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인사위원회라든지 또는 교수평가위원회라든지 하는 곳에서 의문사항이 생길 때 저희들한테 제보하고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교원, 본교부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이런 경우는 고려대학교의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낸 어떤 그 출판물, 예를 들면 출판물에 대한 그런 그 이해 당사자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자면 고대 어떤 학생이 냈던 학위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본인의 논문 내용의 일부를 뭐 표절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교원, 직원, 학생이나 본교 부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회에 제보를 하고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대 안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고려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그 어떤 연구 과정 결과물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저희들한테 제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뭐 이거 의심이 되니까 조사해달라 이런 것은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학교에서 정한 양식을 적용한 그런 양식을 이용한 그 서면으로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내용에 대해서 특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A라고 하시는 분의 어떤 논문에 어떤 부분이 나하고 내가 봤을 적에 예를 들자면 뭐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표절에 문제가 있다 식으로 특정을 해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연구 윤리에 위반이 되는지 진실성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연구 행위에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심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피조사자로 제보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규정 제2조에 의해서 연구윤리 규정에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준용을 받는 사람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일단 고려대학교 교원 또는 비전임 교원이 저지른 연구 부정행위의 의심행위 또 거기에 준용을 받는 본교 소속의 학부 또는 대학원생 또는 본교에서 연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본교에서 연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려대학교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해달라라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직접 현재 고대 교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본교 소속의 학부 대학원생도 아니고 본교에서 연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희가 그 피조사자로서 그 대상을 삼는 경우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고대에서 학위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고대에서 근무를 하는 사이에 그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연구 부정행위의 이제 대상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물론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피조사자에 대한 어떤 뭐 제재나 권고나 아니면은 징계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 결과를 조사를 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해당 기관과 협조를 해서 연구 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연구 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보를 저희가 받게 되면 이 심의 요청 좀 전에 말씀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들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예 이분은 연구윤리 위반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예견을 가지고 예단을 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 심의에 관한 부분 이고요. 이렇게 심의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예비조사, 본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예비조사도 교육부의 지침에서는 별도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조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뭐랄까 절차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조사위원회는 저희 세 측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저희 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실성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을 학문 분야별로 다 다른 그 전공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야가 나오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게 이 소분야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 학술진흥재단의 그 연구 그 대분야에 해당되는 그 대분리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이 판단은 할 수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문 분야에 관한 그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1차적으로 진실성위원회 위원 한 분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 한 분 정도를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촉을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게 좀 더 깊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본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정도로 좀 심각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바로 의결을 해서 예비조사를 생략하고 본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학문 분야하고 상관없이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죠. 만약에 예비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보 접수 30일 이내에 완료를 하고 그 조사 결과는 이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를 갖다가 당사자들한테 즉 제보자나 피조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사자는 이 통보를 받아야 비로소 본인이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또는 연구진실성 문제로 제보가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거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또 이 인격적인 그런 모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만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에 해당되는 그런 과정 중에 본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실제로 그분에게 충분한 어떤 연구 부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고 저희가 조사에 충실히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이제 저희가 받고 있는데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 이의 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그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말이 많은 그런 부분이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일단 저희는 이제 좀 판단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상당히 좀 복잡하다. 정말로 복잡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보자나 피조사자나 다 100%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구윤리 위반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보자 측이나 아니면 피조사자 측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논란을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조사위원회를 원래 정해져 있는 기준 말하자면 이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30%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에 나와 있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요건,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연구진실성위원회 세 측에 동일한 조건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경우에 사실상 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제 그 대상자가 피조사자가 교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학회 활동을 통해서
대부분은 그 서로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계시는 분들이고, 또 이렇게 제보가 돼서 조사가 진행될 때쯤 되면 많은 경우에 어느 쪽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들이 소문으로 퍼져나가서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선입관 내지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문가들 중에서 또 같이 옛날에 연구를 같이 하셨거나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같은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면은 객관적인 그런 평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걸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연구 분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교육부의 지침에도 저희 학교에서도 그 기준을 갖다가 별도로 명문화시키고 있지는 않은데, 가장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술진흥재단의 학술 연구 분야 분류 표상 소분류에 해당돼야 하지만 정말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를 전부 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는 해당 전문가를 예를 들자면 5명의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3명을 모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3명 중에 1명은 교내, 또 2명은 외부에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분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분류를 적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사위원회 구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더라도 제대로 돼 있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전체 중에서 외부에서 모셔오는 분들을 이제 그건 모셔와야 되죠. 그렇지만 내부의 그 전문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같은 단과대학에 소속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이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 분야는 워낙 너무 그 전문성이 강해서 이게 독자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해당 그 피조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 또는 학부에 그쪽에 학장님이나 대학원장님한테 조사를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그거는 이제 같은 분야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그 분야에 어떤 아주 특수한 그런 관행이나 특수한 그런 그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다 별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이 본조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에게 서명의 기회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서면 또는 의견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거부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2번 반복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반복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서명의 기회를 부여했는데 본인이 이제 거부를 했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그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자료 제출과 출석 이제 요구를 하면 반드시 오라고 돼 있는데 뭐 안 오신다면 어쩔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뭐 강제성은 없으니까 이제 오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여태까지 이제 오시라고 하면 어느 쪽이든지 참석을 안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증거자료 보전의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총장의 승인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연구 노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파손이나 아니면은 변조의 그 가능성 때문에 이건 연구 진실성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실험실을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험 그 자료들을 압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구성을 의뢰하고 하긴 하지만 그 활동은 완전히 연구진실성위원회와는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심의되고 내려진 결론에 관해서도 최종적으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받아들이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본조사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실제적인 이 조사에 관여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적절한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제보자나 피조사자에 대한 인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은 다 보호되고 또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이제 제보를 했느냐라고 물어볼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단 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문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신원은 이 피조사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피조사자의 명예 권리가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피조사자나 어떤 제보인이나 제보자나 어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으면은 서면 또는 출석으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판정은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지로 판정을 하는데, 세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판정에 관계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이 본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조사 보고서를 이제 연구진실성위원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 본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고 그 본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결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교육부의 그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그 본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다가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조사 보고서에 심각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기존의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배제한 다른 분들로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재조사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재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인데, 이 판정의 결과를 본인한테 이제 통보를 받으면 제보자나 피조사자나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새로운 자료가 생겼을 경우에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들어온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본조사 과정 중에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즉 다시 말하면 본조사에서 검토되지 못해서 거기에서 내린 판정에 영향을 줄 만한, 판정의 결과가 바뀔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접수와 기각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새로운 내용이 다 거의 6개월이나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기각이 되지만 간혹 가다가 이게 다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의 신청에 의한 조사는 위에서 말하는 재조사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 조사를 담당했던 본조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 검토를 해서 기존에 보고했던 본조사위원회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결과를 받아가지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판정 기준에는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이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인데, 그거 외에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소속돼 있는 해당 학회 또 출판사의 연구윤리 규정들을 참고로 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내린 판정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 과정 중에 제보자가 제보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주로 심의하고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데, 조사심의 과정 중에서 전혀 제보한 거하고 다른 내용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되 그 조사한 내용을 최종 판정의 그 정도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의 과정 중에서 뭔가 새로운 그런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조사위원회나 저희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최종적인 그 판정에 활용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제보자에 의해서 제보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구체적으로다가 그 제보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제보된 내용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닌데 조사 과정 중에 추가로 알게 된 내용은 연구윤리 위반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보가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판정할 적에 심의 과정 중에 이런 연구윤리 위반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론을 내리긴 하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제보자에 의해서 제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에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징계를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나와 있는 판단 기준은 관례, 기준, 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기준으로는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을 이제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그 연구윤리 규정은 2014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전은 2007년도에 만들어진 교원윤리위원회 지침이고 2005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는 연구윤리 강령과 교원윤리 규정에 따라서 판정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데 2005년도 3월 이전의 것에 있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도 없고 교육부도 없기 때문에 2005년도 3월 1일 이전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은 관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준과 관례에 어긋나는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의 고의성이 있는가 또는 그런 부정행위로 얻어진 그런 이득이 있는가 또 그 학계 그의 어떤 특수한 그런 특수성이나 관행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다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에서 하시는 것들하고 이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판정을 내릴 적에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징계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데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려대학교는 이제 정관의 이제 징계 의결에 관한 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지 3년 이내의 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이제 2017년 9월 15일이니까 금전 문제라고 하면 2014년 9월 15일 이후 또 금전 문제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2015년이 되겠죠. 2015년 9월 15일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것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조치는 뭐 경고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 수준의 것이니까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가 뭐냐 하면 서로 맞제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건에 있어서는 이제 A라는 분이 B라는 분을 제보를 했는데 바로 또 B라는 분은 또 A라는 분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B라는 분의 논문 예를 들면 논문이라면 논문은 이제 작년에 나온 논문이고 또 A라는 분이 이제 예를 들면 표절을 했다고 문제를 삼은 그 논문은 예를 들면 10년 전의 논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판정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왜 나는 징계위원회에 가서 징계를 받고 저분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징계를 안 받고 그냥 경고로 끝나느냐 뭐 이런 그 불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불러서 연구윤리 교육을 시키거나 뭐 이런 각서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하여튼 규정에 따른 그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학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처 그리고 또 대학원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원에서 그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학교에서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학위 받은 그 학위가 문제 있다면 학위를 취소하거나,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연구비를 받고 있는 그 연구비 지원 기관 또는 활동을 하고 있는 소속 학회에 어떠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징계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학교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것에 대한 그 평가는 저희가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 손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 현재 소속돼 있는 학회나 직장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이 심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 동안은 반드시 기다려야 되고요. 이의 신청이 없으면 후속 조치를 가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완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검증 시효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고대에서는 이거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대학교는 워낙에 연구윤리 검증 시효 자체를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교과부에 있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검증 시효를 5년으로 했다가 2012년에 이 검증 시효를 없앴죠. 그래서 2012년 이후에는 그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예를 들자면 1990년대에 이루어졌던 논문에 대해서도 연구윤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 지침이 개정되는 과정 중에 약간의 윈도우 피리드가 있어서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서부터 검증 시효가 없었습니다. 검증 시효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내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정관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뭐라 그럴까, 징계 시효 때문에 조사를 다 하고 검증이 다 끝나고 하더라도 징계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2007년도의 교원 연구윤리 지침, 그 다음에 2014년에 그 연구윤리 규정, 그거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을 약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는 결정문을 보내는 거고요. 거기는 제보자의 주장, 피조자의 소명 내용, 조사 과정, 결과, 결론, 후속 조치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절차나 아니면 그 속에 자기 주장 또는 거기에 결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저희가 내린 그 결과에 대해서 총장한테 보고를 하면 총장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교원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심의를 했는데, 교원윤리위원회 심의건 중에 50%가 연구윤리 위반 건수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한 10년에 36건이었으니까 1년에 한 3건, 4건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죠. 근데 저희 연구진실성위원회가 2014년에 만들어져서 2017년 지금 오고 있으니까 3년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10건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수로는 그렇게 늘어났다고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심의를 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교원윤리위원회에서 36건 중 12건은 이거는 이제 심의 대상이 아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소위 말하면 예비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에 들어간 것 중에서 징계를 한 경우도 있고, 연구비 환수, 논문 철회, 논문 지도 제한, 그 다음에 이제 경고, 중재, 이런 같은 이제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있었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취급했던 10건 중에서는 이제 2건이 이제 징계 요구 발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학위 취소 1건, 그다음에 이제 경고나 연구윤리 교육. 이 연구윤리 교육은 주로 이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표절
관계되는 경우에 이루어진 건데, 예를 들자면은 표절이 그 아주 그 논문의 그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 결과나 아니면은 고찰이나 결론이나 이 부분이 아니고 연구의 배경이나 연구의 방법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진 경미한 그런 그 표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학위를 취소할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의 그 내용을 남이 연구한 그 내용을 갖다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연구윤리 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그 기타 세부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와서 아주 특이하게 그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그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고대에 계신 분도 아니고 고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분도 아니고 다만 그 논문이 쓸 적에 고대에서 이제 관여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에 그 논문의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겨서 우리 쪽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적으로다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건 중에서 2건 정도 징계 발의 요구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36건 중에서 6건, 한 6분의 1, 여기서는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전체 심의하는 것 중에 5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는 그 징계 발의까지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줄어서 일단은 제소 건수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심의를 하고 나서도 징계 발의나 연구 환수나 학위 취소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내용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하다 보면 실수로도 연구윤리 위반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다가 이런 심한 거에서 뒤쪽 부분으로 가는 숫자들이 많아지고 이쪽이 없어지면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는 연구윤리 그 분위기가 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윤리센터는 교내 최근에 저희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했던 내용 중에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논문 결과를 조작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다 이제 해당 교수는 이제 징계 발의까지 가고 학교에서 이제 해고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뭐랄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놨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교육을 해왔던 그 연구 윤리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에 그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것을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위원회나 그런 활동 가지고는 이런 과정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연구 윤리를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연구 윤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뭐 고위 공직자들 임용할 적에 대학교 교수 출신이면 늘상 나오는 게 이제 표절 문제인데 그만큼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체적으로 그런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 학교의 평판도를 높이는 거, 또 학교를 이제 믿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학교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배경 때문에 이미 국내 여러 대학교에서 연구윤리의 여러 분야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건 처리가 아니라 사건을 예방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근거를 해서 활동을 하는 사실은 위원회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이 지침보다 먼저 그 교원윤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다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틀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건 뭐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는 그 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 윤리적 기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연구윤리 업무 총괄, 진실선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에 대한 주로 행정지원과 또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자 대상 이제 교육 및 홍보인데, 물론 여기에는 연구윤리에는 진실성 문제, 생명윤리, 동물실험윤리, 생물안전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각각 지금은 그 위원회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제 통합해서 한 곳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맡으면서 지금 현재 제가 회장으로 있는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국이 지금 저희 센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실성하고 관계되는 업무 연구 진실성위원회, 이거는 뭐 지금까지 해오던 그 내용,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린 그 내용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연구윤리 홍보하고 관련돼서 그 학생이나 아니면 교수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을 이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거고요. 만들어서 실험실마다 비치를 해서 연구윤리 또 실험실 윤리에 대한 부분을 쉽게 찾아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윤리 교육에 관계돼서 일단 표절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표절 방지 시스템을 지금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교내 그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블랙보드라고 하는 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연구윤리와 관계되는 표절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교육도 여기에 연계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집합 교육을 시키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각 단과대학별로 또는 대학원별로 이렇게 진행돼서 그 수시로 하던 교육인데, 이것을 센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맡아서 아예 정기적으로다가 이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테스트로 이번 9월 19일 날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교육, 또 연구 보안이나 전자 연구 노트에 대한 교육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차적으로다가 이제 담당해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표절 방지 프로그램이 도입된 거는 뭐 다 잘 아시지만은, 표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히 인터넷이 잘 발달이 되면서 아주 쉽게 보통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아주 구석진데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가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레포트를 받아가지고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한 90%가 남의 것을 이렇게 뭐 짜깁기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하나도 짜깁기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쓴 경우가 상당수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레포트를 낼 적에 만들어왔던 그 경험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그 다음번에는 그거보다 레포트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연구 보고서를 냈다. 연구 보고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연구 논문에 또 남의 걸 갖다가 그렇게 가져다가 아무런 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쓰는 게 습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화 과정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아주 작은 글을 쓸 때도 전부 다 그 내용이 혹시 다른 데 있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은 또 비슷한 내용인지, 특히 이제 요즘 와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 표절이거나 아니면 텍스트 재활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중 게재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논문 하나의 내용을 표현을 약간 바꿔서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른데 게재를 하는 그런 의도적인 그 중복 게재 또는 뭐 자기 표절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오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쓰다가 보면 이 말하자면 논리 체계가 비슷해서 쓰다가 보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새롭게 멋있게 만들어낸 표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알고 봤더니 한 몇 년 전 자기 논문에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었다. 그걸 이제 본인은 그거 아무 생각지 없이 그랬지만은 남들이 봤을 적에는 몇 년 전에 그분이 썼던 그 텍스트를 그대로 재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 레포트를 내거나 할 적에 한번 뒤져보면 되거든요. 한번 돌려보면
이 표현이 내가 옛날에도 썼던 표현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런 거로 인한 그 오해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다 논문을 갖다가 뭐 증복해서 출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주 심각한 그런 윤리 위반이 되겠습니다만, 실수를 막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서부터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자기가 쓰는 논문 어떤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남의 대화 중에서 얻은 그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그 사람의 크레딧을 갖다가 존중해주는 습관을 키우면, 그러면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구윤리 위반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교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이것을 아예 포함을 시켜서 아주 쉽게 활용을 하게 하면, 그러면 이걸 일부러 표절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이제 자기가 그걸 조사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레포트 내기 전에 반드시 그 블랙보드에 있는 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걸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을 본인이 돌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제출을 하려면.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게 이만큼 똑같구나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인용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표현을 바꾸든지 하는 연습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연구에 대한 그런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그 연구진흥팀 연구윤리센터에서 발의를 해서 품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다 평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 장단점이 다 있고 마음 같아서는 다 도입하고 싶더라고요. 모두 다 해서 하면은 그 장점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그 예산이 이렇게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확장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게 학교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는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번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중간중간 평가를 한 다음에 더 확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운영은 도서관에서 이제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이게 도서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보지만은 학위 논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 논문을 반드시 도서관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블랙보드라고 하는 저희 그 교수 학습, 그러니까 학생들 그 수업을 이제 보조해주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걸 통해서 뭐 과제물도 받고 뭐 연구 그 수업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게 다 또 토론도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연동을 해놓으면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다가 지금 이제 요청을 좀 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학위 논문을 제출할 적에 특히 제출보다도 학위 논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그때 그 심사용 논문을 제출할 적에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같이 제출해서, 예를 들자면 논문의 유사도가 뭐 50%, 60%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논문을 심사하시는 그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다 같이 그 내용을 알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예를 들자면 상당히 많은 부분 다른 게 이제 유사하다, 즉 말하자면 이거 유사도는 이제 인용한 부분도 있고 또 뭐 표절한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상당히 그 유사하더라도 학문적으로 예를 들자면 학위를 부여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학위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예를 들면 표절 문제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 중복 게재 시비 이런 부분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학술 논문에 대한 투명성 제고, 질적 향상, 뭐 교사 학습 지원 이런 거 그냥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윤리 문화정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연구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그런 것이 단순히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동료 연구자를 대하는 모든 분야로 그 태도가 확산이 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글을 쓰는 표절을 하지 않는 유사도 검증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연구윤리 위상이라든지 또는 뭐 시간 절약 이런 것들 기대 효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그 규정을 만들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그 목적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자 이게 아니고 아예 그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올바른 연구 윤리적인 그런 그 태도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제대로 되는 연구자를 만들어내자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궁극적으로는 이 연구 윤리 문화가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 교육인데 기존에 해오던 거는 이제 이거 아주 꾸준히 해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교수도 이제 학생들은 교육 별로 안 받았는데 저희 교수들은 1년에 한 번씩 전체 교수 고려대학교 전체 교수 연수회를 합니다. 그러면 고대 교수 전체 뭐한 7, 800명에서 한 1000명 뭐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서 매년마다 합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게 이 연구윤리 교육, 그다음에 양성평등 교육,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다. 법으로 다 꼭 하라고 그러는 거, 그 비밀 그 보장하는 건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꼭 하는데 이게 빼놓지 않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임 교수를 저희가 뽑으면 그 매 학기별로 신임 교수를 뽑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임 교수 워크숍이 있는데 그 신임 교수 워크숍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항상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한테는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그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저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관여를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대학원에 있는 의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과학 연구에 기초로 하는 과목 그리고 좀 며칠 전에 다녀온 공과대학의 이제 대학원의 이제 전기전자공학부의 대학원 세미나 이건 뭐 주관하는 데가 전기전자공학부지만은 실제는 이제 공과대학 대학원생 한 400명 정도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수강을 하는 큰 대단히 강의인데 이 안에 연구윤리에 관한 그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강의를 하고 또 학부에 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의과대 의예과에서는 기초의학 통합 실습이라고 하는 데서 연구윤리 실습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주제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그 학부 학생들이 무슨 뭐 논문을 쓰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학생 연구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 그런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논문을 쓰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 단과대학별로 이거는 뭐 제가 아는 것만 적어놨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이제 뭐 경영대학교에서도 경영대학원에서도 연구윤리 세미나가 있었고 하여튼 그 단과대학별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장점은 뭐냐면 그 학문 분야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연구윤리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그 단과대학이나 어떤 그 대학원의 그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윤리센터에서는 기획을 하고 있는 이 교육의 대상이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들, 물론 대학원생 또 학부학생 다 포함해서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제 그 좀 기본 교육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또는 어떤 특수 전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또 세분화시키고 구체화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윤리 기본 개념에 관한 것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프라인 교육, 물론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 캠퍼스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블랙보드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에서도 교약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항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가 지금 아직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 연구윤리센터라든지 또는 커피킬러나 이쪽에서도 연구윤리에 관계돼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쪽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하고 연계를 줘서 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모든 걸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좋은 게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단과대학이나 산업협력단에서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교모처에서 주관하는 건 교수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지속돼야 될 거고, 연구윤리센터에서 적어도 대학원생 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교육은 주관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원 대상으로 해서 했던 강좌의 표지고요. 그다음에 9월 19일 날 하는 이제 연구윤리 교육 2017년도 연구윤리 교육의 연구 진실성 문제, IRB, 그다음에 이제 실험동물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교내에 이제 진실성 문제를 담고 있는 이제 위원장, 그다음에 IRB의 이제 실무자, 그다음에 이 실험동물 연구 실무자,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에는 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실제적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짜보고, 이게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해서 다음번에 이제 세종에서 양쪽의 그 결과를 평가를 하게 되면 각각의 내용을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지, 내용의 깊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과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보완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과학연구기초 올해 2학년에 2학기에 하는 과목 중에는 이제 여기 제가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관한 걸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동물윤리에 위원으로 계신 분이 이제 실험동물윤리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양성평등교육과 생명윤리에 관한 부분. 좀 윤영욱 처장은 이제 전에 이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셔서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좀 양성평등교육 원래는 센터에 부탁을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직접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과목 안에 집어넣어서 대학원생으로 실제 뭐라 그럴까 연구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알아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교육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안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모든 대학이나 아니면 모든 학위 과정에 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점도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정도로 앞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히 뭐 연구 윤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규정되어 있는 업무, 첫 번째 제도 관련 부분, 그 다음에 2번서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진실성 또는 연구윤리 위반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판정하고 또 후속 조치를 취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연구윤리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아니면 교육을 실시하는 거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고려대학교에서 많이 집중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연구윤리 교육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 앞쪽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이런 말하자면은 연구윤리 위반 또는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 밖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연구윤리 문제하고 저희가 부닥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진실성 문제나 아니면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되는 문제, 교육 문제에 관한 것들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연구윤리의 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어 가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그러면 실험실 윤리 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구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험실 안에 있어서 선후배 간의 관계 또는 그 각자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그 중복성 내지는 그 공간이나 기계 활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이것이 이제 실험실에서 안전 문제나 또 성추행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 지어서 하나의 실험실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는 공간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 윤리 문제의 범주로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연구윤리 진실성 위반에 관한 것은 이건 아주 규정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비밀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제보자나 피조사자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명예훼손 또는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하는 아주 투명한 그런 조사가 돼서 누구든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연구윤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적절한 컨텐츠 개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 컨텐츠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매번 시간이 바뀌면서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 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얘기로 딱 떼놓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딱 이거가 잘했다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고대에서 연구 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그 위원회 활동, 그 다음에 교육 활동, 그 다음에 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